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서 지원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수원 세모녀 사건을 계기로 각 지자체가 사회 안전망을 재점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매번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비슷한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취약계층 대상 복지 제도 자체를 다시 설계해야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개선할 점은 무엇인지 오늘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정재훈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세모녀 사건으로 안타깝게 숨진 이 세 분에 대해서 지난 금요일에 발인식 있었습니다. 사실 지원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고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희가 이 사건을 항상 얘기를 하면 바로 떠오르는 게 14년에 있었던 송파 세모녀 그 사건이었습니다. 네네. 그 이후에도 사실 충격을 안겼기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 다시 점검하겠다라고 정부 차원에서 관리를 했고 그래서 복지 예산도 늘렸고 그렇죠. 법도 발의가 돼서 만들어지고 이렇게 네네. 있는데 왜 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보십니까? 근본적으로는 예. 사실 우리나라가 아직 의료보장 제도가 부족하다. 사실 병원비 부담만 없었어도 이런 일이 있었겠느냐. 일단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저희가 이제 지금 논의하는 거에 초점을 맞춘다면 긴급복지 지원제도 많이 확대가 됐고 개선이 됐는데 이런 긴급복지 지원제도나 그 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작동하는 전제 원리가 거주지를 중심으로 해서 신청을 하면 도와준다. 네. 그래서 이제 거주지에 찾아가서 신청하도록 이렇게 뭐 이렇게 설득도 하고 아니면 연결도 해주고 이런 시스템이었는데 네. 이번의 경우에는 거주지도 이제 불분명했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청 자체가 되질 않았던 거죠. 네. 네, 그래서 새로운 양상의 복지 사각지대가 나타났다. 아. 네, 이렇게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기가 신청하는 것에서 이제는 좀 찾아가서 신청을 독려하고 못하는 사람들은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손이 좀 뻗쳐졌는데 네. 지금은 좀 또 다른 상황으로 찾아갈 수조차 없는 곳에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게 가장 근본적인 좀 문제라는 거죠. 지금 이 사건만 그렇죠. 들여다보면. 예, 그러니까 가계 부채가 굉장히 증가하고 예.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거기에 가족 관계도 느슨해지고 이웃 공동체도 좀 붕괴되는 현상이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앞으로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 사업 실패 때문에 빚 독촉을 피해서 오히려 스스로 이런 사각지대를 선택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추측을 해볼 수밖에 없는 건데 예. 몰라서 혹은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어서 신청을 못 하셨을 수도 있고요. 근데 또 이제 알아도 수치심 때문에 또 이렇게 신청을 못한 이제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네. 또 하나는 그냥 해봤자 얼마나 도움을 받겠냐 이렇게 어려운데 예, 이제 그런 의미에서 또 이제 체념하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었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 근데 사실 지금 조금은 더 개선된 게 찾아가서 신청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까지는 개선이 됐다라고 했는데 네. 결국에는 그게 이제 위험군에 포함이 되면 그 네. 대상을 찾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포함이 되더라도 지원 대상이 또 되지 않는 그런 아이러니한 제도의 미비도 있다라고 하던데 이건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여러 항목들을 그 더 집어넣어서 이제 뭐 찾아내겠다 이제 이건데 근본적으로 뭐 위기가구인 것 같은데 아니다라는 판단,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경우는 네.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그 자산 소득 기준, 그다음에 이제 부양 의무자 기준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 결국은 아무리 어려워도 네. 어딘가에 뭐 딸 아들이 있다. 내지는 또 이제 부모가 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부양 의무자 실제적인 기준. 도움은 받을 수 없지만 네네. 대상에서는 그 가족으로 묶여버리기 서류상으로. 때문에 네네.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대상으로 되어버리는. 사실은 이제 그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가 예. 됐다고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네. 근데 그거는 그 국민기초생활보장 그 급여 중에 생계급여다 해서 이제 그 생활비만 이제 지원해 주는 건데 그 외에 네. 뭐 교육급여다, 주거급여다 여러 가지 급여가 있는데요. 네. 이 생계급여 가장 낮은 수준의 급여를 그 제공할 때는 부양 의무자 기준을 이제 폐지를 한 거죠. 아. 근데 이제 그것만 가지고는 이제 부족하죠, 그쵸.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부양 의무자 기준, 그다음에 또 부양 의무자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있다, 뭐 소득이 있다, 아니면 본인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뭐 기준을 좀 넘는다. 이런 이제 그 자산 소득 기준 때문에 이제 빠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그게 지금 현 상황인 건데 그럼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부분을 이 상황을 놓고 보면 어떤 부분에 대한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당장 이 긴급복지 지원 제도만 놓고 본다면 예. 일단은 사실은 뭐 계속 확대되어 왔고 네. 뭐 또 확대될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뭐 급여 수준이라든지 대상자라든지 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마찬가지고. 근데 요번에 드러난 굉장히 안타까운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비대상자 등록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어떤 거죠? 공무원이 찾아갔는데 네. 요번에 찾아가도 없었지만 네. 찾아갔는데 사망. 어. 그러면은 뭐 이제 끝난 거 아닙니까? 예. 내지는 뭐 입원.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의 최종 상태를 확인을 해보고 네. 그래서 이제 뭐 대상자다 아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데 사망의 경우 이제 비대상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번 경우에는 이제 주소 불명, 그다음에 장기 출타, 뭐 연락 두절 이러면은 그게 그 사람의 최종 상태는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디에 가 있는지 못 찾은 거지.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업무 매뉴얼이 네. 최종 상태까지 끝까지 추적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비대상자로 하든지 말든지 이제 이렇게 안 돼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업무 매뉴얼을 빨리 개선해야 된다. 아. 예,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종 상태를 확인할 때까지 끝까지 어디에 있는지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나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네. 이 방송을 보시는 특히 사회복지 공무원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화나실 거예요. 아마. 답답하시겠죠. 왜냐하면 사실은 그렇게 하려면 굉장히 충분한 인력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예. 인력 확대가 있어야 지금 말씀드린 대안을 실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이 세 모녀처럼 빚도 있고 해서 빚도 있고 한데 일도 할 수 없고 근데 몸도 아프고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다른 분들 TV를 혹시 보고 계신 시청자분 중에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그럼 지금 당장 받을 수 있는 그 지원 대책이 있는 거잖아요. 네, 어떤 그렇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래도 일단 전화 한 통화만 하시면은 주민센터나 네. 아니면 이제 구청, 지자체에 전화를 하시면은 일단 사람이 나가서 확인을 해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긴급복지 지원 그래서 이제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상황을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을 받을 수도 있고 이제 그 판단은 되는 거니까 사실은 이제 이제 신청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들 중에 네. 내 이웃에 아니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다. 예. 그러면은요 사실 그분이랑 접촉하는 거 없이 주민센터나 구청에 전화를 해주시면 돼요. 아. 그러면은 어쨌든 나가서 한번 찾아봐 주세요. 그럼요. 예. 이런 사람이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면 네. 이제 나가서 어쨌든 확인을 하고 그러면 이제 지원을 어떤 형태로든지 받을 수가 있겠죠. 물론 아까 우리 이야기했다시피 뭐 이런저런 부양 의무자라든지 기준 때문에 이제 탈락이 되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일단 시도는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주변에서의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 그 네. 관심을 통해서 주민센터에 전화를 해서 네. 이걸 알리면 거기서부터 이제 다시 좀 찾아가는 서비스를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네. 시작이 되겠네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각 지자체도 사회 안전망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도지사랑 바로 연결을 할 수 있는 임시 한라인을 만들어서 공개를 했고요. 거주민 생활 실태 전수조사도 진행합니다. 어떻습니까? 전문가로서 보시기에 이 실효성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조사 자체에 반대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개인의 선의에 의존하기보다는 네. 이번 기회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화성시에서 그다음에 이제 수원시 이렇게 걸리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기초지자체에 서비스를 주는 공무원들이 갔더니 이제 상황이 확인이 안 됐다. 그러면 이걸 이제 도청, 광역 거기에 이제 연락을 해서 추적 전담 팀에게 가상입니다. 예. 그래서 추적 전담 팀이 끝까지 추적을 하고 그러면 이제 또 연락 받아서 또 그 결과에 따라서 서비스 주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광역에 한라인을 개설하셨다는데 이 한라인 자체가 네. 이제는 이제 경기도의 어떤 이제 추적 전담 팀 구조로 간다든지 뭐 지사를 늘 하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지사의 개인적인 선의와 상관없이 어떤 그런 추적 시스템을 좀 구축할 필요가 있겠다. 뭐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예. 시도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하지만 이걸 더 체계적으로 잘 공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전착돼야 한다. 네, 이런 말씀이신 이런 것 어떤 같습니다. 광역 차원의 모든 광역 시도에 좀 이런 네.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는
어떤 모범 사례를 만드시는 어떤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긴 이게 경기도 안에서만 그분이 생활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처음엔 경기도에서 생활을 네네. 해서 경기도에서 관리를 해서 추적을 시작을 했지만 네. 지역으로 옮겨버리면 그렇죠. 또 거기에서 또 끊겨버리는 그렇죠. 또 허점이 네네. 있으니까 이게 네네. 또 광역망을 좀 넓혀갈 필요는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보육원 출신 청년의 안타까운 소식도 전해집니다. 최근에 이 보육원 출신 청년이 스스로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보육원 그리고 보호시설에서 몇 살부터 여기 생활을 할 수 있고 언제까지 출소를 해야 이거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지 지금 시스템은 어떻게 지금 정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 이제 만 18세 성년이 되면은 나가야 되는 거죠. 몇 살부터 여기서 보호시설에서 머물 수 있는 거죠? 뭐 이제 뭐 태어나서부터 어쨌든 아. 뭐 18세 될 때까지는 예. 어느 순간부터 이제 머물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이제 18세가 지나서는 이제 나가야 된다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사실 이제 저희가 보호 종료 아동이라는 표현을 쓰다가 네. 지금 이제 자립 준비 청년 이제 이런 식으로 용어를 바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제 24세까지는 뭐 보육원에 더 머물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식의 이제 변화는 있는데 네. 문제는 이제 아무리 지원금을 늘리고 뭐 물질적인 지원을 늘린다 하더라도 네. 사실은 이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사회적 관계망 내지는 가족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전국에 지자체에 보면은 1인 가구 지원 조례라는 것이 있고 여기에 사회적 가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것과 조금 다른 다른 차원이긴 하지만은 이런 청년들에게 이렇게 사회적 가족을 만들어 준다든지 이제 이런 어떤 이제 뭐랄까요, 그 사회적 관계망을 구축해 주는 이제 이런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물질적 지원의 확대를 이야기를 하는데 뭐 정착 네.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술이라고 한다면 구술 수도 많아져야 되고 구술의 크기도 커져야 되겠지만 이게 막 흩어져 있단 말입니다. 이 구슬을 엮을 수 있는 실 이게 필요한데 이게 결국은 사람의 손길이 가는 서비스. 저희가 네. 그걸 가족이란 울타리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서비스 복지라고 할까?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손길이 가는 어떤 이제 서비스를 네. 이제 늘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서비스 복지를 늘려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보고 구체적으로는 예를 들면 이 청년들이니까 고용센터를 많이 다닐 거예요. 고용복지센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고용복지센터에서 네. 뭐 특히 이런 청년들을 위한 어떤 사례관리팀을 구성을 해서 이 친구들의 어떤 심리 사회적인 문제까지 상담해주고 또 연결해주고 뭐 필요한 서비스가 있다라면 뭐 심리치료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어떤 고용복지센터가 아직은 우리가 고용은 좀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 복지가 잘 안 된다는 그런 또 지적이 있거든요. 네. 일부. 그래서 고용복지센터에서 복지의 기능을 좀 강화를 하는 뭐 전반적으로 강화를 해야 되는데 특히 이런 급하게 이 자립준비 지원 청년부터 대상으로 해서 시작하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죠. 물질적인 지원도 좀 늘려야 되긴 하지만 네. 사회적인 가족을 만들어주는 것이 그렇죠.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이런 네, 조언을 구슬이 해주시는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이제 이런 표현이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다른 안타까운 소식 중에 하나가 대구의 30대 어머니가 자폐증으로 추정되는 2살배기 아들을 살해한 뒤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그 소식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 사례를 보면 병원에서 자폐라는 정확한 진단을 받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렇다 보니까 장애 등록이나 뭐 상담 뭐 이런 지원도 받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조기 치료라든지 조기 지원 시스템이 아직도 현장에서는 이제 작동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더 네.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네. 뭐 이런 경우에도 사실은 지역의 어떤 지자체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서로 이제 상호 소통이 있었으면 좀 이렇게 안타까운 일까지 벌어지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워낙에 이제 이런 자폐 아동이 됐든 어떤 이제 발달 장애 이제 가족이 생겼을 때 자녀가 생겼을 때 네. 우리가 아직까지는 이 서비스 전달 체계가 좀 이제 불충분하기 때문에 네. 가족들 스스로가 또 포기하는 경우도 많죠, 사실. 예,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는. 네. 저희가 최근에 그 드라마에서 그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그 주인공을 다루다 보니까 많은 관심을 갖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네. 자폐 스펙트럼이라는 네, 네. 장애에 대해서. 근데 이 드라마 속에서 나왔던 이 인물에 비해서 실제 현실과는 괴리감을 많이 느끼는 그 해당 가정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실제 현실에서는 더 보완이 필요한 건지 시스템에 있어서의 뭐 전문가로서 보시기에 그 현실과의 그 괴리감을 느끼셨을 것 같아서 어떤 부분에 대한 보완이 더 필요하다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뭐 드라마가 판타지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 사실은. 그런데 일상생활 조직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네. 서유럽 복지국에서는 보편적인 개념인데 그런 장애 내지는 장애 아이인 같은 경우에 가족에다 못 돌보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뭐랄까요, 아침에 집 나가서 학교나 직장 갔다가 다시 집에 들어올 때까지 그 과정을 동행해주는 어떤 이제 일상생활 조직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이런 일상생활 조직화 개념을 준 어떤 서비스 복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정착할 필요가 있겠다. 아, 해외에서는 그런 시스템들이 그렇죠. 있군요. 예. 그러니까 엄마는 뭐 예를 들면 엄마는 아이가 학교를 간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 직장에 가게 되면 이제 빠이빠이 하면은 가족은 네. 그럼 이제 집에 들어올 때까지는 그런 부담에서 이제 벗어나는 네. 거죠. 필요하게 되면 집에서도 무슨 일이 생기면 이제 누가 와서 도와주기도 네, 하고. 네. 근데 어떤 그런 이제 일상생활 조직화 이제 이걸 통해서 가족의 부담을 이제 덜어주고 또 이제 자립을 지원해주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이건 굉장히 필요하다. 24시간 돌보면 조금 과장된 용어 같아요. 예. 네, 좀 정치적인 용어고, 근데 이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일상생활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일상생활 조직화의 개념 도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그런 같습니다. 걸 하려면 예산도 필요할 것 같고 그 전문가분들도 인재를 양성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렇죠. 많은 부분에서의 긴 시간이 좀 필요한 프로젝트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사회 서비스, 일자리 창출도 되는 거고, 예. 또 그런 사람의 손길이 가는 서비스를 우리 국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도 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정재훈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